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제법 규모가 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30대 후반 오너셰프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식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리고 눈치랑 센스도 빨라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곧잘 그걸 따라서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 별명이 어릴 때부터 장금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대장금이 대히트를 쳤거든요. 그래서 대장금 모르는 친구들이 없었는데 제가 손도 빠르게 후다닥 음식을 만들어주면 우와, 서장금! 이라며 저를 놀리곤 했어요. 하필이면 제 성이 서씨라 아주 딱이었죠. 그리고 저는 대학을 갈 바에는 그 돈으로 요리 공부를 더 하고 싶었고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대학을 보내시기보다 자식이 원하는 꿈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라 프렌치 음식을 하고 싶어하는 저를 위해 프랑스 유학까지 지원해 주셨어요. 물론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로는 일절 어느 것도 지원해 주시지 않았는데 솔직히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때는 좀 서운했어요.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작더라도 제 가게를 차리고 싶었는데 아빠가 선을 딱 그으니 갑자기 앞이 막막했어요. 아빠, 그래도 나는 유학까지 다녀왔는데 여기서 다시 밑바닥부터 일을 하라고? 아빠가 몰라서 그러는데 주방일 엄청 힘들어. 거기에 남 밑에서 일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가서 힘든 걸 알아야 너도 직원 힘든 걸 아는 거야. 그리고 아빠는 그래. 네가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보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가게까지 내가 차려줄 수는 없는 거지. 그래도 그렇지 무슨 아빠가 그래. 가게 작아도 되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투자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성공해서 갚으면 되잖아. 요즘 사람들 얼마나 눈치가 빠른 줄 알아? 유학 다녀왔다고 너 혼자 잘난 척하면 너만 망하는 거야. 이제 너도 성인인데 네가 선택한 길 네가 책임져야지. 결혼도 마찬가지야. 아빠랑 엄마는 시집가라는 소리 절대 안 할 거니까 네가 좋을 때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 그것도 네가 선택하고 책임질 일이지. 저는 저를 갑자기 어른 취급하는 아빠를 보며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희 집이 그래도 제 가게 하나 정도는 차려줄 여유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몸만 어른이었을 뿐 생각은 어린 아이여서 부모님이 능력 있으면 도움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철이 없어도 정말 많이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부모님에 대한 불만도 컸는데요. 그래서 보란듯이 꼭 성공하겠다는 독을 품었는데 어찌 보면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들었지 않았나 싶네요. 말이 좋아 셰프지 주방은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칼에 베이고 불에 데이고 다치는 일이 허다하거든요. 거기에 다들 예민해서 손발이 맞지 않으면 그게 곧바로 그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이탈리안 레스토랑이 그래요. 홀에는 여유가 넘치고 맛있는 음식에 손님들의 미소가 끊이지 않지만 주방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아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모두 열정이 대단해요. 주방에서 허투루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결코 편한 직업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돈만 보고 선택하는 직업이 아니라 그런지 다들 마음만은 열정이 가득했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저는 유학을 다녀온 자부심에 제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저 밑바닥 애송이에 불과했고 프로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어 이를 악물고 버티고 배웠죠. 그리고 제 나이 31에 드디어 2층짜리 프렌치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2층이라고 해서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층수만 2층일 뿐 규모는 그다지 크진 않았어요. 인테리어에 투자할 돈이 없어서 제가 거의 다 셀프로 하고 주요 시설만 업체 손을 빌렸는데 위치도 비싼 상가 주변은 엄두가 나지 않아서 거기보다 조금 떨어진 주택가의 2층 집을 개조해서 레스토랑을 차렸죠. 운이 좋았던 건지 제 가게는 주변도 조용하고 옛날 양옥을 개조한 거라 특이한데 음식 맛도 좋아서
점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픈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그래도 식재료는 좋은 걸로만 고집을 하기 때문에 다 팔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건 무모한 짓이라고 동종 업계분들도 저를 말리기도 했는데 저는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리 잡기까지 고생할 각오를 하고 덤빈 거였는데 다행히 이런 제 고집을 알아주는 손님들이 계셔서 저희 가게는 개업 초기부터 잘 된 케이스였어요. 특히 젊은 고객들이 제 가게를 정말 많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SNS에도 소개를 많이 해주셨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비하면 저렴한데 음식은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죠. 그 덕에 오픈한 지 3년 정도 지나지 않아 지금의 장소로 확장 이전하게 되었고 문제의 남자를 운명이라 여기며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가게를 하다 보니 연애는 꿈도 꾸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저는 가게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주방에 들어가 음식도 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럴 여유는 더 없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나이이니만큼 제 친구들은 그때쯤 전부 결혼을 했거나 할 예정이었고 그러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일 친한 친구가 자기 예비 남편 절친이라며 그놈을 저한테 소개해줬어요. 제 친구도 결혼이 다소 늦은 편이라 집단에는 혼자 싱글로 남아있을 제가 신경이 쓰였나 보더라고요. 야, 나는 됐다니까. 너나 시집가서 잘 살아. 부부싸움 하지 말고. 너네 연애하면서 엄청 싸웠잖아. 그래도 결혼까지 하는 거 보면 용해. 악담이냐 칭찬이냐? 그리고 원래 연애할 때 많이 싸워야 결혼해서 덜 싸운다고 했어. 그리고 너야말로 뭘 튕겨. 이대로 나이만 먹으면 이젠 남자 만날 기회도 없다. 그러지 말고 이 언니 갈 때 너도 같이 가자. 내가 한번 봤는데 집도 꽤 사는 것 같고 사람도 괜찮아. 인물도 훤하더라. 나 원래 잘생긴 남자 좋아하잖아. 무슨 시집이 군대냐? 같이 가게? 그리고 뭐? 일반인이 잘생겨 봤자지. 난 이제 남자들이 다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더라. 치, 외국 먹었다고 눈만 높아져서는? 그래서 내가 너 그럴 줄 알고 그 남자 사진까지 받아놨지. 자, 봐봐. 이목구비 뚜렷하고 잘생겼잖아. 거기에 키도 커. 183. 저는 친구가 보여준 그놈의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일단 외관으로 봤을 땐 친구 말처럼 제가 좋아할 이상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죠. 그렇게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이 되었는데 그놈과 저는 서로 비슷한 친구가 결혼을 하니 느끼는 감정도 비슷해 서로 통하는 게 제법 많았어요. 거기에다 늘 옆에 있던 제일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하니까 허전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서로의 친구를 대신해 친구가 되어주자고 시작한 만남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가 결혼하고 2년이 조금 안 돼서 저희도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제 가게도 제법 자리가 잡혀서 월 매출 4, 5천은 찍었을 때라 여유가 아주 없지는 않을 때였죠. 물론 직원들 월급 주고 대출금에 각종 세금 내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다시 지출로 나갔지만 그래도 제 손에 들어온 돈은 웬만한 대기업 임원보다 많았어요. 그에 반면 남자친구가 된 그놈은 직장인으로 세후 월 350 정도 벌었는데요. 제가 자기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집에도 제 칭찬과 자랑을 엄청 많이 한 모양이었는데 그게 역효과였을까요? 그 사람의 부모님은 처음엔 저를 싫어하셨다고 하더군요. 언제 망할지 모를 자영업자라며 자기 아들 기죽을까봐 그렇게 저랑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셨대요. 저는 몰랐죠.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는데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그때 알았어요. 예비 시어머님이 상냥하게 웃으며 자기가 저를 처음엔 싫어했다고 굳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제 수입을 듣고는 마음이 바뀌신 건지 사실 내가 식당 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거든. 솔직히 이왕이면 결혼까지는 안 했으면 했지. 근데 니들 나이도 있고 거기 매출이 꽤 된다고 하니까
큰맘 먹고 결혼 허락한 거야. 엄마, 허락했으면 됐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 왜? 나중에 알고 기분 나쁜 것보다는 낫지. 그리고 지금이 더 중요한 거 아니니?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니 잘 지내보자고 하는 말이야. 나는 딸이 없으니 이왕이면 며느리랑 모녀지간처럼 가까이 지내고 싶거든. 근데 부모님은 뭐 하시나? 결혼 비용으로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시겠지? 아, 저희 아버지는 개인 사업을 하시고 엄마는 주부신데요. 아마 별 다른 지원은 해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제가 벌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시게 제가 잘 준비할게요. 어머, 그래?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왜 그러실까? 무슨 이유라도 있어?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 아빠는 성인이면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유학 때까지만 도움 주셨고 귀국하고 나서는 전부 제 힘으로 살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돈도 있으시면서 그러실 수가 있지? 나는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 엄마, 그건 민주 부모님 생각이시니까 존중해 드려야지. 그래도 그렇잖아. 어떻게 자식 고생할 거 뻔히 알면서 그러냐고. 나는 마음이 여려서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남들보다는 좀 살아. 자식이라고는 청민이 이거 하나니 전부 다 물려줘야지. 너 내 아들이랑 결혼하면 땡 잡은 거다. 어허, 당신은 참 쓸데없는 소리를 해. 당신이 그러니까 정민이 저거 결혼자금이라고 한 푼도 모은 게 없다잖아. 그거에 비하면 우리 예비 며느리가 진국이네. 네, 맞아요. 남자친구 그놈은 저한테 결혼하자고 하면서 모은 돈이 1,000만 원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장난하냐고, 돈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냐고 정색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집에 여유가 많으니 결혼 비용은 대줄 거라고 이미 약속까지 다 받았다면서 저한테는 결혼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었는데 왜 그때는 그걸 미처 못 봤는지 콩깍지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네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인사를 간 뒤로는 저한테 제법 잘해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랬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지 않고 넘겨버렸고, 예비 시어머니 말처럼 중요한 건 현재이고 미래라고 생각해 시부모님과 친해지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도 당시엔 시부모님에게 사랑받는 그런 며느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이 예비 시어머니에게 만만해 보였는지 걸핏하면 저를 예비시댁에 불러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고, 제가 너무 바빠 어렵다고 하면 제 가게에 찾아와 당신 친구들이랑 식사를 하고 돈도 내지 않고 가셨어요. 여기 사장이 우리 예비 며느리예요. 그렇게 말하면 아마 알 테니 우리는 그냥 갈게요. 저 말을 직원한테 듣는데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물론 제가 대접해 드릴 수는 있는데 저랑 합의도 되지 않은 가운데 저렇게 저를 팔고 공짜 음식을 먹고 가셨다는 것이 불쾌했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인 그놈한테 말했죠. 자기야, 내가 대접해 드릴 수는 있는데 예약도 없이 오셔서 나 팔고 그냥 가시는 건 아닌 것 같아. 다음엔 나한테 미리 말씀하셔서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자기가 좋게 말씀드려주면 안 될까? 그래? 우리 엄마가 정말 그랬어? 에이, 왜 그러셨지? 자기 말대로 나나 자기한테 말했으면 어련히 그렇게 해드렸을까? 자기 우리 엄마 때문에 많이 당황했구나. 그래도 좀 이해해줘. 우리 엄마가 교회 활동이랑 만나는 친구들이 엄청 많거든. 분명 자기 예비 며느리 레스토랑 한다고 자랑도 엄청 하셨을 텐데. 아마 그래서 가게도 가게 됐을 거야. 처음부터 갈 생각이 있었으면 말씀을 하셨겠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나는 주방에 있는데 직원들도 당황하잖아. 알았어. 내가 최대한 좋게 말씀드릴게. 그 사람은 그래도 그때까지는 제 말을 듣는 척은 했어요. 그리고 당신 아들한테 한 소리 들어서 그런 건지 그날 이후 예비 시어머니는 제 가게에 오시지 않았는데, 그러다 며칠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죠. 난데 우리 정민이가 네 가게 가고 싶으면 너한테 전화하라고 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랑 내일 네 가게 가서 식사하려고 하는데 예약 좀 해줘라. 아, 네. 몇 분이신데요?
저는 보통은 예비 시어머니 포함해서 대략 4분 정도 오실 줄 알았어요. 전에도 그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식사값은 제가 대드리려고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여쭤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저를 당황하게 했어요. 한 10명 정도 될 거야. 10분이나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자리 좋은 데로 잡아놔라. 그때 화장실 가려고 보니까 2층이 뷰도 좋고 자리도 좋더만. 거기로 해줘. 네. 근데 어머니, 지난번처럼 몇 분 안 되시면 제가 음식값 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시면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머? 얘는 돈도 많이 번다는 애가 왜 그렇게 통이 작아? 그리고 나는 뭐 자존심 없니? 음식값은 아마 알아서들 낼 거니까 너는 서비스나 팍팍 줘. 내가 네 자랑을 얼마나 했는 줄 아냐? 시어머니 체면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준비 단단히 해. 내가 이왕이면 네 가게 매출 올려주려고 거기로 가자고 했으니까. 그리고 니들 결혼하면 그분들이 전부 네 결혼식에 오실 분들이니 양도 많이 주고. 알았지? 네, 알겠어요. 최대한 잘 준비해서 대접할게요. 저는 그때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니, 감사하다고 생각했죠. 아직 결혼 전인데 주변에 제 자랑도 많이 하시고 제 가게 매출까지 신경 써주시는 예비 시어머님이 고맙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메뉴에는 없지만 음식 준비를 많이 해뒀고 직원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면서 최대한 예비 시어머니 체면 살리기와 겸사겸사 가게 홍보도 해보자는 심상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예약 시간에 오실 분들은 10분이 아니었고 30명 가까이 되었는데요. 저도 저희 가게 직원들도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어쩔 수 없이 2층을 전부 시어머님 교회 손님으로 채우게 되었고 2층은 화장실 말고는 다른 분들께 개방도 하지 않았는데 저희 가게가 1층엔 테이블 자리가 몇 개 없거든요. 주방이 1층에 있고 사진 찍고 구경하는 인테리어가 1층에 있어서 1층 테이블은 3개가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 2층을 전부 내어드리는 게 저한테는 곧장 매출에도 지장이 있었는데 넉넉히 잡아 2-3시간이면 식사가 마무리될 테니 그때까지만 버티자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예약 손님이 아니면 디너타임은 거의 손님을 받지도 않았고 찾아주신 손님께는 너무 죄송해서 다음 방문 때 쓰시라고 쿠폰까지 챙겨드렸어요. 그런데 2-3시간은 개뿔. 오후 1시에 오셔서는 오후 6시가 돼도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추가 주문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지간해서는 다 맞춰주는 저희 직원들인데 주방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왔어요. 원래 브레이크 타임도 있는데 제대로 쉬지도 못했으니까요. 성격 같아서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나가라고 하고 싶은데 예비 시어머니 손님이라는 생각에 저도 참았어요. 그리고 손님들 사이로 가장 신난 예비 시어머님이 계셔서 최대한 배려해드리고 싶었는데 물론 속으로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계속했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대신해서 제가 더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했고 중간 정산을 해보니 200만 원이 넘었어요. 저희 가게 스테이크만 해도 5-6만 원 정도이고 기본 샐러드도 2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도 서비스를 제외한 다른 음식값은 내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손님 못 받는 건 그걸로 대충 커버가 될 것 같아 별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1층에서도 컴플레인이 들어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젠 한계다 싶어서 예비 시어머니께 디너타임에 예약 손님들이 있어서 이젠 자리를 좀 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거나하게 취한 예비 시어머니의 대답은 제 인내심을 바닥나게 했어요. 예, 나도 니네 가게 예약했잖아. 예약한 손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여기 오늘 우리가 전세 낸 거 아니었어? 어머니, 저희가 무슨 호프집도 아니고 1시에 오셔서 이러시는 손님은 아무도 없어요. 식사 다 하셨으면 자리 이동하셔서 더 즐겁게 노셔도 될 것 같은데요. 흐름이 끊기잖아. 그리고 우리 여기서 와인이랑 맥주 더 마실 거야. 그렇지? 더 시켜 먹을 거지? 당연하지. 나는 아예 여기서 저녁까지 먹고 갈까봐. 음식이 너무 맛있다. 우리 권사님
며느리 장난 그렇게 하시더니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네. 부럽다 부러워. 아우 뭘 또. 봤지? 다들 지금 즐거운데 흥 깨지 말고 오늘은 네가 좀 우리 서포트 해줘라. 아니 레스토랑에 와서 이런 진상을 떠는 사람이 어딨어요. 처음부터 10명이라고 해서 그것도 겨우 참고 준비한 건데 제 가게를 아주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디너타임에 예약하신 손님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식사를 못 하시겠다며 불쾌한 듯 말씀하시고 가버리시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는 줄 알았죠. 지금까지 쌓아온 제 노력이 예비 시어머님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일 처리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직원들을 모두 일찍 퇴근시켰고 2층에서 추가 주문을 하시겠다고 해도 재료가 다 소진돼서 없다고 했어요. 와인이랑 맥주도 없다고 했네요. 그러자 이 진산 손님들은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어요. 뭐? 술도 없다고? 아니 무슨 이런 가게가 다 있어. 그럼 나가서 사와. 여기 들어올 때 보니까 편의점 있던데. 죄송한데 그럴 순 없고요. 이미 더 내어드릴 음식도 없으니 이제 그만 자리 정리해주세요. 다른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없어서 저 혼자거든요. 어머, 우리가 실례했나 보네. 미안해요. 그래, 편의점에 가서 술 사러 간 건 실례지.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어납시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권사님, 오늘 덕분에 진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다 왔어요. 청첩장 나오면 꼭 돌리시고요. 그럼요, 여부가 있나요? 오늘 저희 며느리 가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그리고 너는 나 좀 보자. 저는 예비 시어머님이 계산을 하시려고 저를 따로 보자고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예비 시어머니는 저한테 자기들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따지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참지 않고 말했어요. 저도 많이 참았고요. 배려해드리려고 신경 많이 썼어요. 오늘 여기 2층은 손님도 못 받았고 1층도 2층에서 시끄럽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저도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요. 처음엔 10분이라고 하셔서 거기에 맞게 준비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야 생각보다 가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진 걸 나더러 어쩌냐? 그 사람들 보고 가지 말라고 해? 그리고 사람 많으면 이래저래 가게 홍보도 되고 좋지. 나는 기껏 너 생각해서 이 멀리까지 사람 데리고 온 건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서운하지 않겠니?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요. 저희 가게 그렇게 홍보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음엔 2-3분 정도로만 부탁드려요. 알았다. 네가 그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오늘 네 덕에 잘 먹고 자랑도 많이 했어. 수고했다. 네,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뭐? 무슨 계산? 저분들 드신 거 계산하셔야죠. 어머, 기가 막혀. 너 지금 나더러 돈을 내라는 거니?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음식값은 낼 거니까 서비스 팍팍 주라고. 세상에나, 너는 지금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은 거야?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참. 그럼 내가 거기에 대고 그냥 공짜로 해달라고 해? 당연히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장사하는 애가 이렇게 센스가 없어. 네? 그럼 저렇게 많이 오셔서 이 많은 걸 드셔놓고 그걸 지금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요? 저 오늘 어머님 손님들 때문에 장사 거의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오셨다가 그냥 돌려보낸 손님들도 많고 그 손님들마다 죄송하다고 쿠폰도 드려서 다 제 손해라고요. 쿠폰은 네가 줘놓고 왜 나한테 따져? 내 덕에 가게 홍보도 했고 저 사람들이 나중에 재방문하면 그게 다 돈이지 않니? 원래 현명한 사람은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라 저 멀리를 보는 거야.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니 버릇없게? 네? 버릇이 없다고요? 그러는 어머니는 경우가 없으시네요. 뭐야?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참지 않는 저를 보며 예비 시어머니도 화가 많이 나셨는데 술도 많이 드신 터라 감정 조절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 시어머님의 교회 손님들은 웅성웅성 저희를 보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예비 시어머니는 술은 취했어도 그건 의식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거기서들 뭐해? 내가 미안해서 계산한다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까지 화내면서 내지 말라고 하네?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심성이 착해. 아주 예뻐 죽겠어. 뭐, 그런 거야? 우린 또 우리 때문에 싸우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뭐? 무슨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뭐해? 얼른 먼저들 나가 있어. 나는 얘랑 하던 얘기 좀 마무리하고 곧장 따라 나갈게.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가식을 떨며 저와 자기 교회 손님들 사이에서 식은땀을 흘렸어요. 저는 그 모습에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웃는 얼굴로 자기 손님들이 모두 1층으로 내려간 것을 확인한 예비 시어머니가 썩은 표정을 짓더니 무서운 얼굴로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너 때문에 내 체면 다 구겨지게 됐잖아. 저 사람들 사이에 소문 잘못 나면 나는 그 길로 매장이야. 너 누구 개망신 당하는 걸 보고 싶어? 어디 버릇없게. 난 네가 이런 애인 줄 꿈에도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허락 안 했어. 그깟 음식값 얼마 나왔다고? 술값이랑 다 해서 573만 8천 원 나왔어요. 뭐? 이거 완전히 바가지구만. 그래놓고 나보고 그걸 다 내라고? 너 미쳤어? 너도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 물려받을 유산이 얼만데 지금 그깟 500만 원 가지고 이러는 거야? 우리 건물 시세가 지금 50억이 넘어. 그래서요. 그 건물 지금 당장 주실 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내일 당장 그 건물 제 앞으로 명의 돌려주실 거예요? 뭐? 얘가 지금 보니까 순달 강도가 따로 없네? 내가 그걸 우리 아들 두고 왜 널 주니? 그거 보세요. 그 건물 저 주실 것도 아니시면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먹튀를 하시냐고요. 제가 원래는 다 받아야 하지만 그냥 550만 원만 받을 테니 주세요, 돈. 웃겨? 없어. 이래서 장사꾼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해. 너 계속 이러면 내 아들 뜯어 말려서라도 이 결혼 못하게 한다. 지금 내 아들 넣어준다고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건 뭐 나한테 잘 보여도 될까 말까인데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까불어. 너도 솔직히 우리 집안 잘 사는 거 알고 내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그 정도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넘겨야지. 그걸 지금 다 받겠다는 거야? 550? 웃기고 자빠졌네. 어머니, 저는요, 정민 씨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한 거지 어머니 집 보고 결혼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어머님네는 내세울 거라곤 그 건물밖에 없으시잖아요. 제가 돈 보고 남자 고를 것 같았음 어머니 아들 안 고르죠. 지금 벌이도 제가 훨씬 많은데 제가 뭐가 아쉬워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월급쟁이를 고르냐고요. 뭐야?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에 술이 확 깼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이 시어머니라면 아무리 남자친구가 좋아도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오늘 손해본 건 제대로 다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지금 생각하니까 어머니 말이 맞네요.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머니랑 저는 아무 사이 아니니까 573만 8천 원 정확하게 계산해주세요. 원래는 서비스 나간 것까지 제가 더 받을 게 많은데 그건 빼드리는 거니까 1,000원짜리 한 장도 빼놓지 마시고요.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시는 제 가게 오지 마세요. 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말로만 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하네? 그때였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 말에 거칠게 제 멱살을 잡았고 정말 무섭게 저를 노려봤는데요. 순간 당황한 저는 뭐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예비 시어머니는 오히려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눈을 희번떡거리며 소리치더군요. 솔직히 그 순간은 너무 무서웠어요. 가게에는 아무도 없고 예비 시어머니는 눈이 돌아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 자체가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먼저 나간 예비 시어머니 손님들 몇몇이 왜 아직도 안 나오냐며 다시 2층으로 올라오셨고 예비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고 있는 그 광경을 똑똑히 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서 제 멱살을 놓으셨고 뒤늦게 수습이라도 하려는 듯 어머 얘, 넌 칠칠지 못하게 여기에 이런 걸 묻히고 그러니? 그럼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나는 이만 간다. 오늘 고마웠어. 어머, 나 지금 막 내려가려는 참이었는데 뭐하러 힘들게 올라왔어? 가자, 가. 라고 연기를 하시는데
정말 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돈을 받아야 하기에 1층으로 내려가는 예비 시어머니를 잡았고 돈 내고 가라고 아주 크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의 손님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저를 쳐다봤어요. 573만 8천 원이라고요. 돈 내고 가셔야죠. 이대로 가시면 저 무전취식으로 일행분들 전부 신고할 거예요. 제가 신고를 한다고 하자 그제야 예비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지못해 당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셨어요. 그런데 카드 한도가 얼마이길래 자꾸 승인 거절이 되었는데요. 겨우 갖고 있던 카드 2개로 나눠서 결제를 했는데 액수가 액수이다 보니 심통이 나서는 저를 죽일 듯 노려보고 너 두고 봐. 천하의 못된 년. 너 내가 오늘 일 절대 안 잊을 거야. 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가게를 나가셨어요.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예비 시어머니가 나가고 나서는 펑펑 울었어요. 살면서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이렇게 억울한 일도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곧장 남자친구한테 결혼 못하겠다고 문자하고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남자친구 상대할 힘도 없어서요. 그리고 그날 저녁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는데 다음날 아침 핸드폰을 켜니 10분도 되지 않아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런데 어쩜 모자가 그렇게 똑같은지 아침부터 얼토당치 않은 말로 사람 속을 뒤집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어제 우리 엄마한테 뭐 실수했어? 우리 엄마가 자기랑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난리야. 자기도 어제 나한테 결혼 못한다고 문자하고 전화 꺼버렸잖아. 무슨 일인데 그래? 우리 엄마 말로는 교회 집사님이랑 권사님들 모시고 자기 가게 가서 식사했는데 자기가 1,000원짜리 한 장도 빼놓지 말고 계산하라고 했다며. 그냥 가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소리까지 치면서 우리 엄마가 창피해 죽는 줄 알았다면서 이젠 쪽팔려서 교회도 못 간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솔직히 음식값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 나도 우리 엄마한테 듣는데 진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 자기 왜 그랬어? 자기 원래 그렇게 통 작은 사람 아니잖아. 하, 기가 막혀? 나와 봤자? 어제 당신 어머니가 내 가게 와서 먹은 음식값이 얼마인 줄 알아? 500만 원이 넘어. 그것뿐인 줄 알아? 30명이나 우르르 몰려와서 다른 손님도 못 받게 했고 오후 1시에 와서 저녁 7시까지 가게 음식 다 털어먹고 오만진상을 다 부리는데 뭐? 통이 작아? 뭐? 500만 원? 아우, 많긴 하네. 그래도 그걸 다 받겠다고 한 건 내가 생각해도 자기가 너무한 것 같아. 이제 곧 가족이 될 사이인데 그거 받아서 뭐 하냐고. 잊었어? 나랑 결혼하면 자기 건물이 생기는 거야. 500만 원 투자해서 50억짜리 건물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가 너무 경솔했지. 그러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고 카드 결제한 거 취소해줘. 취소? 웃기고 있네. 그것도 내가 서비스 준 거랑 다른 손님 못 받고 손해본 거 다 빼고 받은 거야. 그리고 자기나 자기 어머니나 계속 건물 타령하는데 그 건물 자기가 아니라 내 앞으로 돌려주신대? 자기는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하냐? 당연히 내 앞으로 해야지. 자기 앞으로 왜 해주냐? 그거 봐. 자기나 자기 엄마나 나한테 건물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건물을 물려받을 건데 그 돈을 다 받냐고 해? 이건 아니잖아. 계산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에이, 내 거가 자기 거고 자기 거가 내 거지. 그런 의미에서 신혼집은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자기가 해오는 게 맞는 거고 그 집 명의는 자기 앞으로 해도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정말 기가 차서 더 들어주기가 힘들다. 야, 됐어. 내 문자 잊었어? 나 너랑 결혼 안 해. 이건 뭐 아들이나 그 엄마가 똑같아서 소름 끼칠 지경이네. 나는 그 건물에 관심 1도 없으니까 헤어져. 자기야, 자기 같은 소리 하네. 야, 끊어. 저는 아침부터 신경질이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은 너무 화가 나서 다른 직원한테 말하고 가게를 하루 쉬었는데요. 아무리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해도 자꾸만 불덩이 같은 화가 튀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놈을 저한테 소개한 친구한테 전화해 어제 일과 조금 전 있었던 전화 통화까지 모두 다 이야기했는데 친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놈이 그런 놈인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네가 사과할 일은 아닌데 내가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잘했어. 그리고 결혼 전에 알아서 천만다행이다. 내가 그런 집구석인 줄 알았으면 절대 너한테 소개 안 했지. 이래서 사람은 겉만 봐서는 몰라. 어쨌든 미안해. 괜히 나 때문에 그런 놈만 만나서 세월만 보냈네. 아니야. 네 말대로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지. 너는 결혼해서 행복해? 행복은 개뿔. 야, 살아보니까 결혼도 별거 없더라. 가끔은 싱글일 때가 그립지. 그래도 뭐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다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니겠니? 그래도 그런 쓰레기는 아니지. 잘 헤어졌어. 행여나 그놈이 석고대죄를 해도 받아주지 마. 사람 안 변한다. 저는 친구랑 통화하고 그제야 뜨겁기만 하던 속이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친구 말대로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거기에 저는 서비스며 손해본 것들, 전부 다는 아니었지만 음식값은 다 받았으니 아주 큰 손해는 아니었고 비싼 수압료 내고 제 인생을 지옥 문 앞에서 건져왔다고 생각하려 했는데요. 남자친구인 그놈은 제가 파혼하자고 하자 무슨 날벼락을 맞은 듯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쉬는 줄도 모르고 가게에 찾아가 저를 찾는가 하면 제가 가게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자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까지 찾아왔는데 친구의 예견대로 집 앞에서 석고대죄를 하더군요. 자기가 경솔했다며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사람의 밑바닥을 봐서 그런지 그런 모습에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만 떨어졌죠. 그렇게 보름 가까이 그놈은 제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사과를 다 했어요. 그리고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했는지 자기 엄마를 시켜 저한테 사과까지 시켰는데요. 정말 영혼이라고는 1도 느껴지지 않더군요. 예, 나다. 너도 참 유난이다. 그깟 일로 일을 이렇게 키워. 아무튼 그때 일은 내가 잘못한 걸로 치자. 우리 정민이가 너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 밥도 안 먹고 지금 다 죽어간다. 너 내 아들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한 거라며. 그럼 이쯤에서 넘어가자.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걸로 치자고요. 세상에, 사과를 하시려고 전화를 하셨으면 제대로 하세요. 뭐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요. 야, 너 끝까지 이럴 거야? 그래, 다 까놓고 너 뭐가 그렇게 잘났냐? 이 재산으로 보나 직업으로 보나 내 아들이랑 우리 집이 너랑 니네 집보다 훨씬 낫지 않니? 근데 넌 뭐 믿고 그렇게 콧대가 높아? 오라, 너 가게 좀 잘 된다고 기고만장인가 본데 자영업 망하는 건 한순간이야. 경기 불황 오면 가장 먼저 망하는 게 식당이라고. 아, 그래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저희 집이 왜 아줌마네 집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집도 아줌마네 못지않게 살아요. 아줌마처럼 그렇게 드러내놓고 자랑질 안 하면 다 아줌마보다 못 산다고 생각하세요? 저 하나도 아쉬운 거 없고요. 아드님한테 전해주세요.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고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만약에 제 경고 무시하면 그때는 스토커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전해주고요. 아, 아줌마가 그때 제 멱살 잡은 거 저희 가게 CCTV에 다 찍혔더라고요. 그것도 폭행으로 고소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놈과 그놈 엄마의 번호 모두 차단해버렸는데 그거 아세요? 차단해도 전화 온 흔적이 남는다는 거. 글쎄 하루에 100번 넘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숫자를 확인하는데 진심 소름이 온몸에 퍼지는 것 같았어요. 이런 인간인지 모르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더니 조상님이 도우신 것 같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이유를 몰라 제가 파혼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유를 말씀드리자 잘했다고 하시며 세상에는 아직 괜찮은 남자가 차고 넘친다고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친구가 지 남편이랑 싸웠다며 저희 집에 찾아와 자고 간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저와 그놈 이야기를 하다 다툰 거였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친구가 창피했는지 친구의 남편은 그놈과 손절하겠다며 제 친구에게 잘못했다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언제 지 남편한테 화가 났냐는 듯 친구는 다시 싱글벙글해서는 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가고 난 뒤 제 화장대에 친구가 써준 편지가 한 통 있더라고요. 내용은 뭐 대충 저답게 멋지게 살다 보면 멋진 인연이 찾아올 거니 파혼했다고 기죽지 말고 더 멋지게 지내라는 내용이었는데 친구 편지 읽고 조금 울었네요. 그냥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친구 때문에 그놈을 만난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놈이 그런 쓰레기인지 제 친구도 몰랐을 텐데. 그래서 저도 더는 친구한테 그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파혼을 한 저는 당분간은 누굴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하고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걸로 만족하려고요. 행복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인지 요즘 저는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은 정말 편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 좋아 보인다는 말도 많이 듣고요. 이래서 모든 게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그 행복의 형태가 어떤 모습인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부디 원하시는 행복에 가까운 오늘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사연을 쓰는 내내 예전의 감정이 올라와 조금 힘들기도 했는데 다시금 그놈과 결혼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네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찾아오는 인연은 처음과 끝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해요. 매일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